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1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계엄을 강조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어제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고심을 하게 될 텐데요. 두 분께서는 지금까지의 이 11차례에 걸친 탄핵 심판 변론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정말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헌법에 따라서 모범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87 헌법의 가장 핵심이고 이를 위해서 소위 지금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386 세대 의원님들이 학창 시절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면 직선제 대통령의 가치라는 거는 국민들이 직접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았듯이 그 자리를 파하고자 하는 것도 그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 이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많은 국민들 생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차례 오는 과정에 있어서 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여러 가지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그러니까 이대로 만료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빠른 재판보다 바른 재판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탄핵 의결하고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송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7일간의 답변 기일도 보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어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내란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 지정하자마자 바로 내란죄 부분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부분을 빼는 부분이고 그런데도 이 탄핵안을 그대로 유지시켜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인 대통령도 증인신문을 보장받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막아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증인이 한 진술을 부인하면 역시 또 이렇게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이 헌법재판소법과 그리고 탄핵이 준용해야 되는 형사소송법을 따르면 되는 건데 이런 거를 따르지 못해서 이 11차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여러 가지 법적 미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의 이제 일관된 주장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민 호소용 계엄을 했다. 이게 이제 요지 아닙니까?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 치더라도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어쨌든 야당하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해서 하는 게 정치이지. 야당이 발목 잡고 국회 갔는데 박수 안 쳐준다고 계엄을 하는 게 맞느냐는 게 지금 요지 아니겠습니까? 뭐 잘 아시는 대로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전시나 사변이나 그밖에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전시나 사변이 아니었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절차도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았고 포고령도 불법이었고 그런데 계엄을 대통령이 무리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일종의 계엄에 대한 해제권을 준 거고 그래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도 못하게 그렇게 해놨는데 12월 3일 날 온 국민이 TV로 다 지켜봤잖아요. 계엄군이 국회 본청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했다는 거를 이제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나 곽정근 사령관이 다 증언한 거 아닙니까? 이번 이제 11차례의 헌법
이 재판소의 재판은 이미 12월 3일 날 온 국민이 다 지켜본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위헌이 있었고 내란에 범하는 죄가 있었는데 내란죄를 뺀 것은 이게 형사 재판이 아니고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밝힐 일이고 내란 행위가 있었는지 그 내란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헌법 재판관들이 충분히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다수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 저희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실제로 위헌 불법 계엄이었고 그것이 내란에 해당되는 죄이기 때문에 응당 가슴 아프지만 대통령 파면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인 변론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최종 변론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대 관심은 역시나 윤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직접 듣고 나서 두 분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그런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공작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 일부 듣고 오셨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국민에 대한 사과 2차례 있었고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두환 씨를 찬양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막 비판이 이르니까 개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하고 사과를 붙여가지고 국민들이 딱 그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12월 3일 날 계엄을 일으킨 것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어야 옳다라고 보는데 여전히 끝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 한 짓하고 어떻게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국회의원 체포 명령한 적 없다.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한 적 없다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을 수가 있나요? 그 대통령은 신뢰가 핵심인데 그 신뢰를 잃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소위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젠 국민들이 지쳤다. 저런 대통령 그만 보고 싶다는 게 정말 바닥 민심의 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과정을 보신 국민들은 여전히 또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성환 의원께서 대통령이 이미 신뢰를 잃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국민에 대한 미안함을
발언의 시작과 마무리에 두 번 언급하시면서 그 솔직한 심경을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눈여겨서 봤던 부분은 본인을 위한 계엄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뭐 쿠데타니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을 위한 계엄은 아니었다. 그런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 구성이 돼야지 이제 이게 내란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현직 대통령하고 이렇게 매칭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계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왜 저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잘 이루어진 최후 진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와 국정방해 행태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무슨 박수 안 치고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29번이나 탄핵을 하고 24번의 특검 그리고 국가 예산을 4조씩 깎는 행위인데요. 대통령 앞에 있었던 그런 28번의 탄핵 사태도 보면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서 탄핵을 한 게 아니라 하루짜리 장관이라 하더라도 일단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그때부터 직무정지가 되니 이런 식으로 28건이나 직무정지 행위를 통해서 소위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리고 일반 검찰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란 형태를 통해서 헌법과 어긋나게 마구잡이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나라 살림을 살려고 하는데 정말 예산이 뒷받침돼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깎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제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이 결과가 각하든 인용이든 또는 기각이든 어떤 결정이 나든 우리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또 최후 진설에서는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개헌에 나서겠다라는 발언도 했는데요. 이 내용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즉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 개헌도 하겠다, 정치 개혁도 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작하셨어야 될 일인데 이제 사실상 파면 인용이 유력한 상황에서 본인이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버스가 이미 떠난 다음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요, 취임할 때 취임 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헌법을 준수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제1의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요. 지금 대통령이 소위 내란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명백한 위헌이죠. 그렇게 위헌을 저지른 사람이 개헌을 하겠다.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어이없는
이 비상계엄을 했을까에 대해서 이건 무슨 야당이 발목 잡아서가 아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막 공개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 무렵에 대통령은 그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그 명백하게 소위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었고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12월 3일 그 다음 주에 김건희 특검법을 재처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국민의힘의 상당수 의원이 이번에는 동의하겠다고 하는 반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공개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되면 이제는 상황이 훨씬 어려워진다고 판단하고 소위 계엄을 한 건데 이 계엄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소위 작년 3월부터 소위 충암파 중심으로 준비를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온 국민이 12월 3일 날 잠을 못 자고 그것을 다 지켜봤는데요. 지금은 이제는 그런 일종의 제7공화국에 해당되는 이 새로운 권력 구조라든가 기본권의 보강이라든가 이 문제는 새로운 이제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맞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담는 일은 최악 아니겠습니까?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갑자기 꺼낸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초에 그리고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있었던 총선을 대비해서 개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개헌 전 단계로 정치관계법이나 정당법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에 21대 국회의장님도 화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가 떴다방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4년 전에 만들어서 아니 5년 전이죠.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4년 동안 못 고쳐졌으니 다시 그 선거법대로 선거를 할 거냐. 개헌까지 가기 전에 이런 정치개혁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대통령께서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민주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작년 선거도 우리가 떴다방 정당으로 72cm 넘는 그리고 지금은 이름이 없어진 그 국회의원들을 뽑아내는 일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거조차 맡겼는데 그러니 당연히 개헌으로 넘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과 상관없이 개헌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한 게 어찌됐든 지금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다음 대통령도 그러면 자기 임기 줄어드는 거를 그 공약으로 걸고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게 담보되지 않았다라면 지금 대통령의 상황과 상관없이 국회가 이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헌의 요건은 국회 3분의 2, 즉 현재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소위 여의도 대통령이라 불리면서 의회 독재 최정점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가 화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대로라면 여러 권력 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 앞서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도 최종 진술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도 듣고 나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합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를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장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명태균 황금폰으로 인한 본인만의 위기는 아니었습니까? 피청구인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반헌법적입니다. 총선 때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몽상에 빠져있던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의 발언 직접 듣고 오셨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전 단장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파면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 자리에 정청래 위원장이 나와 있는 것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 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지만 22대 국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게 처음 원구성할 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야 상관없이 제1당이 맡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른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국회 본회의와 법사위원회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오랜 국회의 관례와 전통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고 무리해서 주요 자리들, 국회 운영위원장이나 법사위원장이나 이런 식으로 다 맡으면서 이런 국회 폭거와 독주가 시작이 됐고 그 상징이 저기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장을 말씀을 하시려면 가장 이번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를 왜 빼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탄핵소추안 원안에는 내란죄가 거의 80에서 90% 이상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빼고 약 11차례나 헌법재판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탄핵소추안의 그 최고 책임자로서 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잘못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국회가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가 있고 민주당도 새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헌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헌재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지키지 못한 부분도 얘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카톡 검열하겠다고 한 거라든지 그리고 본인들과 의견을 달리했던 2030 청년들을 비하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 또한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우리 김희정 의원님 자꾸 내란죄를 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제 조만간 이제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제 거기서 가리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것은 이 내란 행위, 내란죄에 해당되는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 잠시만 현장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서울 고법에 출석했는데요. 잠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서울 고법에 방금 전 출석을 한 이재명 대표입니다. 조금 전 모습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의 조금 전 모습입니다.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구형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구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 때는 어떤 말씀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이재명 대표, 세상은 상식과 원칙으로 가게 되어 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것으로 본다라고 짧게 말을 하고 서울 고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들어오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관련해서 최종 네. 진술과 의견 여쭙고 있었는데 다시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자면 예. 이렇습니다. 내란 죄는 형사 재판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이 내란 행위가 위헌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내란 행위를 안 다룬 게 아니죠. 죄가 되고 그 죄에 해당하는 게 꽤 무겁지 않습니까? 내란의 수괴는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에 해당될 만큼 아주 무거운 죄인데 여기서는 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거고 여러 차례의 과정에서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꽤 상세하게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판단이 서신 거라고 판단하고요. 정청래 의원 이제 일종의 최종적으로 진술을 했는데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소위 야당이 뭐 탄핵 소추를 하거나 혹은 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손치더라도 예. 대통령이 그것을 계엄의 방식으로 그것도 위헌 불법 계엄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응당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최종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윤 대통령과 정청래 단장의 최종 변론 전에는 이제 각 양측의 대리인단들이 종합 변론을 했습니다. 일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니까 뭐 탄핵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뭐 특검을 추진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정 마비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라던가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등에 대해서도 신빙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 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그 진실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특히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여러모로 이제 소위 사소한 딴지까지 메모 필체까지 검증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홍장원 차장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그 허점을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 인간적 매력까지 찾게 된 과정 아니었습니까? 곽종근 사령관도 마찬가지고요. 대체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보여지고 12월 3일 날 국민들이 이미 그 과정을 다 지켜봤고 12월 4일, 12월 5일 연 이틀 정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되는 어이없는 짓을 한 거다라고 하는 판단을 헌법재판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국회 측에서는 말씀 지금 해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이런 뭐 부정선거 의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허위 주장이다, 파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증언에 엇갈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소위 우리 여당 쪽에서도 탄핵에 이렇게 가결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이 메모 부분이라든지 이 증언에서의 처음에 혹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의 11번의 이 심사 과정 그리고 국회 국조특위나 국방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 중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이 증언이나 진술이 상당히 오염됐다라는 게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섣불리 이렇게 빨리 결단한 게 아니라 빠른 재판이 아니라 바른 재판을 위해서라도 거기 언급되셨던 분들이 다 출석해서 한번 증언대에 설 필요가 있었는데 그거를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곽종근 같은 경우가 본인이 단전 지시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다루기는커녕 국회 국방위원회나 국조특위에서도 이거를 무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나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전에 다 기획을 했고 무슨 답안을 해야 됐고 여러 국회의원들 이름이 거론이 되고 민주당 전문위원이 나와서 대세는 기울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변호사 어떻게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온 상황인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런 사람들 다 불러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되지 않나. 심지어는 홍장원 메모 같은 경우는 4차례나 나온 데다가 마지막에도 무슨 증언까지 나왔습니까? 약물 투여한 상태라서 자기가 오락가락하다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대어서 이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 규명을 하고 진실 규명하는 방법은 여기에 거론되는 모든 사람들이 증언대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헌재 내일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위헌 결정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했을 때 향후 미치게 될 탄핵 심판에 대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양산이 되고 있는데 헌재가 어떤 결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위헌이라고 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하겠죠. 그 최상목 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3명 중에 2사람만 임명을 했는데 그 직후에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보낸 공문을 통해서 실제로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 추천하는 거를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명은 합의했고 1명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진작 임명해야 될 사람을 아직까지 임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게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그 11차례의 변론 과정에 참여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변론이 끝나면 그 재판관들끼리 평의를 거치게 되는데 평의 과정에서 본인이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갱신 절차. 네, 갱신 절차를 받게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최종 이제 헌재의 판결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헌재가 만약에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60일 이후에 이제 대략 일반적으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5월 이제 초중순이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공교롭게 또 5월 초순에는 또 연휴가 겹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를 다 고려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선관위 쪽 의견도 들어서 만약에 인용되면 언제 대선을 치르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여부까지를 다 고려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사실 헌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사실 납득 못할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난 사람 이제 탄핵안을 각하가 아니라 소실 4대4로 기각하고 이랬는데요. 이번 심판과 관련돼서 마은혁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해서 이게 처음 소추안을 발의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할 때 국회 이름으로 냈거든요. 그런데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거를 할 때 국회 의결을 거친 바도 없고요. 국회 의결을 할 상황이 안 되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라도 합의를 해서 이렇게 국회 이름으로 헌재에 제출한다. 기관 대 기관으로 제출한다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차상 하자가 있게 접수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각하가 돼야 되는 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 졸속 심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자인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2월 3일 날 원래 이게 그 최종 판결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런 문제 제기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판결 내리기 2시간 전에 이거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내일까지 미루게 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통 눈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이제 마지막 진술 이런 게 쏠려 있는 날짜를 선택해서 본인들의 법적 미비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도 해결되지 못한 걸 지금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국회 이름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여야가 합의가 돼야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회 추천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짧게 대표 말씀드리면 예. 이 권한쟁의를 의장이 이제 헌재 청구하는 것은 국회 사무처 규정상 국회의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다시 무슨 의회 표결을 거치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 또 이미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 없었습니다. 있었죠. 국회의장님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한 사례 해서 된 것 없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죠.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도 현장을 연결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심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재판이 끝난다는 얘기고요. 오늘 이후에 이제 선고가 있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지금 오늘 어떤 결심 재판에서 어떤 최후 변론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도 일단은 관심이겠고 앞으로 선고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인데요.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일단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부분과 무죄가 나왔던 부분 두 가지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고 김문기 씨 관련돼서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백현동의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국토부로 압박이 있었냐라는 부분인데 국토부 관련된 부분은 1심에서도 유죄가 났습니다.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소위 이재명 성남시장 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1심에서 판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 다투어야 될 부분은 바로 김문기와의 관계를 부인한 점이 1심에서는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2심 판결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워딩이 문제가 되는데요.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김문기 존재를 몰랐다라고 얘기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김문기와는 경기도지사가 된 뒤 공직선거법 기소된 이후에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같이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이런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된 부분도 이런 증거를 통해서 2심에서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느냐가 핵심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도 사실은 유죄가 선고돼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이제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예. 기억에 대한 문제고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제 소위 압력이 있었냐 없었냐 그걸 어떻게 느꼈냐가 핵심인데 저도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노원구청장을 했는데요. 노원구청의 직원이 공무원만 1,500명이고 다른 이제 상용직까지 포함하면 2,000명 정도 됩니다. 저도 이제 해외 연수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그때 여러 명이 같이 가거든요. 그 식구들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 단체장을 해본 사람이면 압니다. 대략 이제 구청의 국장 과장까지는 대체로 압니다. 그런데 그 밑에 팀장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우리 식구 같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 이름을 다 알기 쉽지 않다. 그래서 서로 그 이름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하는 게 일종의 기억에 해당되는 건데 공직선거법은 기억을 법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관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국토부의 공문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검찰이 짜집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앞뒤를 잘라서 마치 본인이 협박받지 않았던 사건을 협박을 받은 것처럼 얘기했다고 하는 건데 여러 건을 합해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검찰이 사실상 공소장을 조작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무엇을 기소한 건지를 정확하게 하라고 지금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국토부가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여러 차례 보낸 것을 압력이라고 느꼈는지 협박이라고 느꼈는지 이건 일종의 감정의 문제거든요. 감정의 문제를 공직선거법으로 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상식과 원칙의 문제라
상식적으로 본다면 저는 반드시 무죄가 나올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 이재명 대표 2심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저희도 화면 함께 보신 것처럼 세상의 이치라는 게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은 중지된다고 해서 사실 여부를 두고도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동안 사실 이 재판의 결과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판의 날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633 원칙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소로부터 6개월, 1심으로부터 3개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심 판결에만 26개월 걸렸는데 법원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재판 지연 전략을 써온 이재명 대표의 잘못도 굉장히 큽니다. 단식이니 뭐 병원 입원이니 국회 출석이니 당대표라서 힘들다느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재판을 지연해 온 바가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 이런 국민들의 비판이 있으니까 2심은 2월 15일 날 하겠다라고 날짜를 명시했는데 또다시 그 날짜를 어기게 된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 선임 지연 작전 등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날짜를 미루는 이런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가 이렇게 야권의 주요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선거법은 아니지만 징역 2년 확정 이후에 5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정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임기 4년 다 지날 동안 결정을 안 내려서 자격 없는 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면서 따박따박 세비 받아가고 국회 직원들 다 두고 그런 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라면 이런 그 논란을 피해가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재판 지연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며칠 전 좀 전에 사회자가 질문한 그 100분 토론에서 명백히 드러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의 재판은 기존 재판이 정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께서 재판을 미뤄온 최종 목표가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돼서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명확하게 속내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당하다면 선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선언해야 되냐면 대법원 판결 나서 나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 대선 출마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모든 국민들 앞에 당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 당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절대적으로 틀린 견해라고 반박했거든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만 헌법 84조의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불소추에 관한 권한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냐 이런 문제는 아니고 대통령 임기 중에 이제 일단 중지되는 거니까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다시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죄가 된다면 그건 당연히 대통령 임기 후에 그것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한 거고요. 저희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재명 당시에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그 대통령 후보를 끝까지 소위 검찰권을 남용해서 그야말로 인디언 기우제 지났듯 샅샅이 먼지 한 톨이라도 없는 먼지를 집어넣어서라도 소위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검찰권을 남용해서 국가 운영을 해야 될 시간에 그것을 해서 생긴 일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배우자 김건희 씨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인 거 아닙니까? 딱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정작 민생이나 경제나 외교나 안보나 다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큰 문제였다고 판단합니다. 그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검은 야욕을 드러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2017년에 국민일보가
헌법학자, 존경받는 헌법학자 10분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10명 중에 7명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0명 전원이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 시에는 대통령직이 박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소위 진보라고 불리는 헌법학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 수행상 애로사항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내란이나 외환죄 아니고서는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수사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일어난 행위고요.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이런 수만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재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8125 8개 사건의 12개 혐의에 이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 아니라도 이재명 대표님은 이미 전과사범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과사범이 윤석열 대통령이 탈탈 털어서 만든 전과사범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 시절에 이 민주당 정권 때도 수사받고 한 일이 있고 과거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진 전과인데 그것까지 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소위 과거의 전과 4건은 그 실제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무슨 범죄자 취급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뭐랄까 프레임 씌우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뭐 아직 섣부른 얘기입니다만 그 이전에 생긴 일에 대한 법적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수설은 그 문제 또한 그 이후로 미루는 게 맞다고 보는 그런 헌법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툴 얘기는 아니고 우선은 이제 최종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그 위헌 여부를 확정하는 게 우선인 얘기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누가 어떻게 만들지는 그다음 문제다라고 판단합니다. 대통령직을 면죄부로 활용하는 그런 부적절한 선례는 만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도 두 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공개 토론을 두고 이 공개 토론의 범위,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신경전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재명 대표가 우리 세제 개편에 대해서 국민의힘 공개 토론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주제 한정하지 말고 1대1로 하자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을 했더니 이재명 대표는 그럼 3대3으로 하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가 되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도망가냐라고 한 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결국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라는 말씀인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지금 마지막에 제안한 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왜 도망가냐? 그냥 하자라고 한 건데요.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 같으십니까? 아니, 이게 생각나요.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한 줄 알았냐. 이재명 대표님 발언이 있는데 토론하자고 하니까 진짜 토론한 줄 알았냐. 이 느낌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즉각적이고 전향적으로 받을지 모르셨나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최고 사령탑인 권성동 대표에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좋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1대1. 그다음에 아니 지금 세제 문제뿐만 아니라 다뤄야 될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도 있고 정부 조직법 문제도 있고 지금 경제 문제, 트럼프 외교 문제 다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무제한 토론하자. 모든 걸 열어놓고 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1대1은 아니고 뭐 3대3이고 이런 식으로 빼는 게 토론하자고 하니까 진짜 토론하지 않은 줄 아냐? 이 발언을 하고 싶어서 면피용으로 답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서십시오. 이재명 대표님. 아마 3대3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소위 카운터파트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이고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인데 무슨 토론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입장이 되게 곤란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온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재에서 파면이 될 거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이 많죠. 내란 문제를 어떻게 종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12월 3일 날 온 국민이 지켜봤는데 명백하게 소위 내란의 밤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소위 정강훈 세력이 내란을 옹호하고 심지어 이 서부지법을 습격하게 하는 일종의 배후 역할까지 하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것을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속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소위 법안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다 싶어서 권성동 의원이 1대1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좀 진정성 있게 국민의힘이 아직 여당 아닙니까? 여당답게 국가 운영이나 경제나 추경이나 다른 제도에 대해서 조금 적극성을 갖고 하면 좋겠다.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론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감세와 이 현금 살표를 동시에 이루어내는 이 귀족의 비법을 어떻게 찾아낼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지 이런 데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해야지 디테일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는 수사역으로 말한 거를 법안 이 축조심에 들어가자라고 하면 항상 회피하세요. 지난번에 작년에 금투세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반도체법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번드르르하게 해놓고서 실제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내놔야 할 때는 디테일을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자꾸 피해 나가니까 자꾸 남한테 핑계 대지 말고 당신 입으로 나와서 끝까지 1대1 토론을 당당하게 붙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주제에 구애받지 말고 토론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좋은 얘기인데요. 여전히 국민의힘이 국회 내 소수입니다만 여당입니다. 정작 책임 있게 해야 될 때는 국민의힘이고요. 이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다 라는 걸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